채권자 취소를 뭐이 정도, 이게 지금 사실은 사례형이지만 연수원의 주문 연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구 취지는 사실상 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 형태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사례에서도 결국 쟁점을 찾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사례 기록이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청구 취지만 쓰시면 돼요. 다른 건 쓰실 게 없고요. 청구 취지만 정확히 쓰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쉽게 못 푸셨다면 우선 첫 번째 채권자 취소의 그 기재례를 정확히 못 외우셨다면 뭐 좀 시간이 좀 걸렸겠죠. 뭐 빨리빨리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는 가액 반환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채권자 취소의 가액 반환 계산을 한 번만 해보고요. 이제 하지 맙시다.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는 구글이 있으니까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뭐 사례도 그렇고요. 기록도 그렇고 결국 사행의 취소는 두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사행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행위를 전제로 이 반환을 물어볼 겁니다. 반환은 아시겠지만 원물과 가액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거의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결국 두 가지죠. 채권자 취소 소송, 사행위 취소 소송의 쟁점은요. 사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과 가액 반환에서 이 가액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청구 취지는 쓸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외우시면 되죠. 청구 취지는 가, 나 내지는 1, 2로 나눠서 요거는 취소한다. 요거는 반환이잖아요. 뭐뭐 하라 이런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야 되겠네요. 요거는 한다, 요거는 하라. 그래서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의 결합이잖아요. 사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인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인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일반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에게는 상의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이제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 오버하는 부분만큼은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상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이런 거였어요. 우선 변제권을 얼마 갖고 있냐? 10억 갖고 있다고 해볼까요? 10억? 네. 우선 변제권 10억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부동산,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가 9억밖에 안 한다면 1억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일반 채권자예요. 따라서 1억만큼은 될 수가 있죠. 또 시가는 11억인데요. 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뭐 9억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1억만큼은 나는 불안한 일반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사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려면 요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액과 부동산의 시가와 채권 최고액 이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불안한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란색으로 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받아야 될 돈, 피담보채권액이 10억인데 내가 지금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자예요. 그런데 그 근저당 설정된 목적물의 시가가 12억이고요. 내가 거기 설정한 근저당권의 최고액이 11억이다 라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뭐 저당권은 따라다니니까 팔아도. 그렇죠? 근데 실행해가지고 10억 받아가면 되잖아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액과 목적물의 시가와 최고액이 뭐 이런 관계라면 불안하지 않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가 아닙니다. 사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얘한테는 뭘 팔아치워도 사행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이거보다 적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회수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풀어봤잖아요. 이게 연수원 시험에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혹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우선 채권자인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인지 일반 채권자인지 나눠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사행위 여부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은 언제죠? 당연히 처분 당시, 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전제로 한다면 결국 이제 사행위가 이제 성립되면 나머지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 둘 다 나왔죠. 한 번씩 다 나왔는데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죠. 사행위 취소는 결국 취소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취소해서 반환까지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취소하고 반환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반환을 할 때는요. 원칙이 원물 그대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해야 되는 경우를 외워두자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후 말이고요. 두 번째는 후 설에서
이 설정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정도만 외워두자고요. 사행이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사행이 후에 말소된 경우, 그 다음에 사행이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설정한 전득자가 선이어서 이 저당권을 건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정도만 외워둡시다. 오케이, 가액 반환을 한다고 할 때 이 가액이 얼마냐인지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록에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세 가지를 계산해서 그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피보전 채권액을 쓰는 거고요. 피보전 채권액. 근데 여러분들 피보전 채권액은요, 원금은 문제에 주어질 것이고 이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담보가액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동담보가액은요, 목적물의 시가에서 이거 지울까요? 뭘 빼주죠? 피담보 채권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주는 거죠. 세 번째는 수입자나 전득자가 얻은 이익을 빼주게 되는데요. 이건 거의 계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매도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공동담보가액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같은 걸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최고액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쉽죠. 그래서 잘 이거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개만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계산해서 이 중에 적은 금액을 가액으로 쓰시고요. 그 가액을 청구취지 가항 얼마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여기다 쓰시고 그 금액을 지급하라. 물론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순진하게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딱 계산해서 얼마 하고 요거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선 무조건 이거부터 합니다. 이거부터.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걸려있는 담보채권액들을 전부 빼주는데 조심하실 게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사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 시점은 사행이 당시, 처분 당시였지만 가액 반환을 결정할 때 기준 시점은 변종시입니다. 변종시. 다만 우리는 소장을 쓰기 때문에 사례라면 변종시가 주어질 거고요. 기록이라면 소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액 변동이 없을 겁니다. 변종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담보가액도요. 변종시의 시가입니다. 변종시. 변론 종결 시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들을 다 빼줍니다. 피담보채권액, 피담보채무액을 다 빼주시는데 이 피담보채무액은요.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말소된 것도 당연히 빼주시고요. 말소되지 않은 것도 빼줍니다. 이거 다 빼줍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소되지 않은 것도 빼줍니다. 다 빼줍니다. 그렇죠? 대부분 말소된 게 하나는 나와요. 왜? 후말일 때 우리가 가액 반환 가기 때문에 말소된 게 하나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소된 것만 빼주시지 말고요. 말소되지 않은 것도 빼주는데 말소되지 않은 건 어디 있다고요? 등기부. 등기부 을구에 보시면 저당권이 살아있을 거예요. 이것도 빼줍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액이 아니에요. 여기서 빼주는 피담보채무액은 최고액이 아니고요. 실제 채무액을 빼주는 겁니다. 실제 채무액. 실제 채무액을 빼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 채무액을 모른다 그럼 최고액을 빼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채무액은요.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변제액입니다. 변제액. 친절하게 실제 채무액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얼마를 갚았다, 갚고 말소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변제액이 실제 채무액이에요. 그렇죠? 그거 다 갚았으니까 지워졌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을. 그래서 얼마를 갚았다라고 나오면 그게 실제 채무액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피담보 채권액이 증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행위 시점과 변종 시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담보가액이. 자, 이 피담보 채무액이 만약에 사행위 당시에는 요만큼 10억이었는데요. 변종 시에 100억이 됐으면 요 100억 빼줍니다. 만약에 사행위 당시에는 100억이었는데 변종 시에 10억이 됐다. 100억을 빼줍니다. 네, 결과적으로 큰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큰 금액을 공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증감 변동한 경우에는 큰 금액을 빼줍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하시면 뭔가 금액이 나오겠죠? 네, 얼마 나왔다고 해볼까요? 예컨대 이렇게 쫙 계산했더니 공동담보가액이 1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하고 비교할 거예요? 우선 이거하고 비교합니다. 요거 원금. 그죠? 피보전 채권액의 원금과 비교해서 만약에 원금이 11억이다. 그러면 요거 따로 계산할 필요 없죠. 네. 어차피 이게 적은 금액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수없게 이게 만약에 9억이다. 그럼 요거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게 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자는요. 당연히 변론 종결시까지의 이자입니다. 기준시점의 변종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을 취소한다. 그다음에 그 한도로 그다음에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볼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금액이 10억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10억이 가액 반환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 가행에서는 이제 채무자와 피고, 수익자 있죠? 뭐 전득자도 좋아요. 사이의 매매 계약을 10억의 한도에서, 그죠? 10억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항은 이행소송이니까 1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원금이고 이자를 붙여야죠. 이자는 언제부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당연히 다음 날까지 법정이자입니다. 5% 가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채권자 취소의 청구 취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사례는 그냥 이걸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사실관계에서 주르륵 해서 찾으시면 되고 기록은 좀 넘겨야 되잖아요. 넘길 때 뭐 이런 것들 어디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냐? 이건 대부분 등기부에 나오겠죠. 좀 어렵게 낸다면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나올 수도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건 등기부에 안 나와요. 이제 계약서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말소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등기부 봐야 됩니다. 등기부 보면 이렇게 말소된 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말소된 거죠. 사행이 후냐 아니냐 이건 사행의 시점과 말소된 시점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말소된 시점은 대부분 변제한 시점이 나올 거고요. 사행의 시점은 팔아치운 시점이니까 등기부나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전득자가 선이냐 아니냐 이건 당연히 상담일지에 나올 거예요. 몰랐다 뭐 이렇게. 목적물의 시가 이건 상담일지에 주어질 수도 있고요. 뭐 감정평가서나 공인중개사의 사실 확인서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죠. 저는 목적물의 시가를 알아야 돼요. 최고액은 등기부 보면 되는 거 아시죠? 근저당에서는. 자, 원금은 주어질 거고요. 이자는 변론 종결시까지 이자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이기 때문에 변종시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공동담보가액도 시가의 변동이 없을 거예요. 우리 소장이니까. 자, 피담보 채무는 주로 근저당 같은 것들인데요. 우리 뭐 연수원 시험도 그렇고 우리 변시에도 자주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오늘도 한번 나왔는데요. 가압류. 그렇죠? 가압류가 설정된 채권액은요 빼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 피담보 채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채권에 가압류 해놨다. 이거는 먼저 돼 있어도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같이 나눠 갔잖아요. 이건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소됐냐 말소되지 않았냐도 등기부를 보시면 되고요. 실제 채무액은 얼마를 갚았냐 이걸 보셔야 돼요. 얼마를 갚고 지웠냐 이게 실제 채무액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건 당연히 상담일지에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 산정하시고 청구취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연수원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채권자 취소도 뭘 찾겠다 이렇게 달려들어야 우리가 빨리 찾지 풀겠다 이렇게 달려들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도 풀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제 아는 거 확인하면서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시험 보신 분은 알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자, 볼까요? 여기 특이한데요. 요거 한 번만 좀 봅시다. 우리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채무자가 돈 빌릴 때 보증서 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재산이 많다면 굳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끊을 필요 없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누가 친구가 보증 잘 안 써주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 가셔서 신용보증, 서울보증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요건들 충족시키고 보증보험료 좀 내면 보증서 끊어줍니다. 그럼 보증서 끊어줘서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이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다가 돈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구상하겠죠. 그렇죠? 근데 구상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갔다면 당연히 채무자가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상보증인이죠. 그렇죠? 구상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보증인이 있으면 내가 은행에서 바로 빌리죠.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요구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끊어줄걸요? 서울보증 같은 데 가면 끊어줄 거예요. 네. 아닌가? 하여튼 뭐 끊어줍니다.
하여튼 끊어줍니다. 안 끊어주기도 취소할게요. 안 끊어줄 것 같네요. 왜냐면 거기서 최소한의 요건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안 끊어줍니다. 예, 조금만 있다가 내년에 끊어주겠죠. 조금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끊어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원고가요,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이게 은행은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이 돈을 뭐 갑인가요? 뭐 갑한테 빌려줄 때 그냥 안 하고 여기 서울보증에다가 서울보증, 이게 원고입니다. 이 서울보증이 아니라 무슨 보증이에요? 신용보증, 신보. 네, 신보가 여기 이제 원고가 돼요. 이게 왜 원고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배째라 하면 얘가 돈을 메꾸고 대신 얘한테 구상을 하잖아요. 근데 구상할 때도 이게 또 다른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의리보증인이 됐을 겁니다.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거예요. 자, 볼까요? 방가라 1번 원고 신보입니다. 신보가 보증원금 3억 원, 보증기한, 그래서 보증약정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했어요. 자, 갑이 그러니까 이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보의 약정서를 보니까 물론 잘 안 보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신보가 만약에 대위변제하면 갑은 구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상할 때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다음에 뭐 위약금도 있네요. 비용까지 이렇게 좀 많이 상환하기로 정해놓은 거죠. 자, 3번 갑의 동생인 을이, 그렇죠? 밑에 보세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원고인 신보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채권이겠죠. 연대보증. 그러면 이 그림을 그냥 다시 그려보자고요.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우리 원고가 채권자고요. 원고는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구상금 채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을이 보증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보증 채무자, 얘는 주채무자겠죠. 주채무는 뭔데요? 구상금 채무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굳이 채권자 취소해서 한번 해보는 이유가요. 사실은 이 구상금 채무가 채권자 취소에서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피보전 채권은 사행이 이전에 발생해야지 이후에 발생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전에 발생해도 기초 개연성 현실화 충족하면, 그렇죠? 피보전 채권으로 봐주죠. 그 대표적인 게 구상금 판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원고인 신보가 갑에 대해서 무슨 채무? 구상금 채무. 이게 주채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을이 보증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한 연대 보증인데요. 보증을 하니까 을도 원고에 대해서는 채무자예요. 보증 채무자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가로 4번이요. 갑이 돈 안 갚겠죠. 부도 내고, 부도 내면은 대부분 교도소에 가시기 때문에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업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신한은행에서, 자,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은 우리 갑한테 크게 독촉을 안 해요. 어차피 저 보증서가 있으니까 신보에다 돈 달라고는 바로 주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고 신고. 그럼 이제 신보가 득달같이 달려들죠. 그러니까 신보는 굉장히 빨리 소송을 제기해요. 보통 우리가 채권자 카드 이런 거 연체하면 좀 기다려주잖아요. 한 3개월 기다려주지 않나요? 그 사이 괴롭히지만 전화도 하고. 신보는 뭐 기다리는 거 없습니다. 사고 나면 바로 소송이죠. 지급 명령이나 뭐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신보 약정에 기해서 신한은행에게 3억 2천만 원을 대위 변제합니다. 3억을 빌렸지만 2천만 원이 추가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아까 뭐 좀 더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3억 2천만 원을 대위 변제합니다. 우리 원고가 3억 2천을 대위 변제했어요. 자, 위 신용보증을 해놓은 위약금과 그다음에 신청 비용 등을 합하니까 500. 그다음에 지연손해금률이 비싸네요. 연 18%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피보전 채권이죠. 그렇죠? 우리 원고 신보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피보전 채권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의 피보전 채권이 이만큼. 방가로 4번에 있는 만큼 이 피보전 채권이 돼요. 이게 왜 제가 피보전 채권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 가액 반환할 때 첫 번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방가로 5번. 자, 이 상태에서 을이 팔아치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팔아치워도 상해가 될 수 있고 을이 팔아치워도 상해가 될 수 있죠. 둘 다 채무자잖아요. 근데 갑은 뭐 이미 팔아치울 재산이 없죠. 부도났으니까. 당연히 을이 팔아치웁니다. 병한테. 근데 뭐 아시잖아요. 여기 뭐 유일한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채권자 취소 의심을 해봐야죠. 워낙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살짝 함정을 파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팔았다. 그럼 채권자 취소, 사해가 될 확률이 뭐 대단히 높죠. 팔아치웠어요. 을이 병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 그 구로구에 있는 땅을 팔아치웁니다. 5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했는데요. 보세요. 이 사건의 토지는 값이 변동이 없대잖아요.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변동이 없죠? 이건 누가 집어넣었죠? 변동이 있어요. 이거 뭐죠?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칠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1년에 마쳤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뭐가 있죠? 네, 근저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1월에도 또 근저당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죠? 2011년 1월 20일에 가압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지금 우리 팔아치운 이 부동산, 구로구 대림동이었나요? 하여튼 뭐 구로에 있는 땅인데요. 이 구로 땅에 근저당이 3개가 있고요. 근저당이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있었죠? 다 2007년에. 언제 팔았죠? 2011년에. 그러니까 사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의리병에게 팔아치운 부동산, 아까 5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왜 변동이 없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6억 2천이 되거든요. 변종시. 사례형으로는 변종시 가액이 나오는데 기록형에는 변종시 가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문 연습 문제는 주문이니까 변종시 가액이 나오죠. 그래서 6억 2천인데 근데 5억은 지웁시다. 변동이 있죠. 6억 2천이라고 하시고 변종시에. 그럼 이 땅은 사실은 6억 2천짜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 근저당, 가압류는 아니에요.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빼고 근저당의 두 피담보 채무액을 뺀 값이지 6억 2천짜리가 아니에요. 그죠? 1번 근저당이 얼마였죠? 1번 근저당이 최고액이 2억 5천, 2번 근저당이 최고액이 1억 5천이네요. 그럼 2억 5천과 1억 5천이니까 4억 빠져야 돼요. 이 부동산은 4억은 이 채권자, 일반 채권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방가로 6번이죠. 우리 채권자 취소는요, 사례든 기록이든 항상 이게 나올 겁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방가로 6번.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이게 뭐예요? 사행이 이후에 무슨 짓 했죠?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2억을 변제하고 말소하잖아요. 그렇죠? 후말. 이거 말소하잖아요. 이거. 근데 언제 했다고요? 마친 다음 사행이 이후에 후말.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액 반환할 거죠. 가액 반환. 그렇죠? 그래서 가액 반환 결국 하는 겁니다. 후말. 근데 얼마 변제했다고요? 2억. 그럼 여기 실제 채무액은 얼마예요? 2억. 그렇죠? 원래 최고액은 2억 5천이지만 실제 채무액은 2억이에요. 그렇죠? 실제 채무액을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을 지워주지 다 안 갚았으면 안 지워줍니다. 그래서 2억입니다. 2억. 이 피담보 채무액은 2억. 그래서 요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 실제 채무액 얼마라고요? 2억. 후말 우리 가액 반환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제하고 말소했고 A에게 가압류 금액을 지급해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다. 그러니까 공제안이 아니에요. 가압류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말소됐거나 말거나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둡니다. 그러면 지금 2번 저당권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공제합니다. 그래서 2번 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요. 밑에 줄에 있네요.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은 1억 2천이었는데 2011년은 사행이시죠? 사행이시는 1억 2천이었는데 변종시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이 피담보 채무액 얼마라고요? 1억 2천. 1억 2천. 그러면 2억과 1억 2천을 어디서 공제한다고요? 변종시 시가에서 공제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공동담보 가액이 나오죠. 그걸 뭐랑 비교할 거예요? 이거랑.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적은 걸 우리가 가액으로 쓸 거라고요. 됐죠? 수익자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넘겨줬으니까. 소유권이니까. 공동담보 가액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겁니다. 자, 이제 원고가 2011년 9월쯤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과 을에 대해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해야 되겠죠.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사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을은 이제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갑과 을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지급하라는 액수가 뭐죠? 피보존 채권액이 되겠죠. 이자 붙여서. 그다음에 사행이 취소 소송에 이제 그 제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병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지출한 2억 원 외에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제외해야 된다. 오케이, 이 말은 맞아요. 말소됐든 말소되지 않았던 이거 말은 맞지만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한 4천만 원을 제외하자. 그 말은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가압류는 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청구 취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청구 취지는 연대하여 지급하라 쓰면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만 피보존 채권액 중에 500, 아까 그 비용 500에 대해서는 이자가 따로 안 붙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가 붙는 건 3억 2천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및 그중 잊지 마시고요. 2011년 4월 11일이 어떤 시점인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각주 방가로 1번에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쟁점인가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일부터 이자를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채권. 그건 당일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렇죠? 우리가 구상금 채무. 이건 당일부터예요. 면책된 날부터 바로 이자를 붙입니다. 또 뭐 있죠? 우리 소비대차, 대여금에서 약정이자. 그것도 빌려준 날, 그 날부터 붙이는 거예요. 대여일부터. 그 다음에 뭐 어음수표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도 다 빌려준 날, 한 날부터, 그날부터 이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4월 11일, 이게 이제 갚은 날이잖아요. 면책된 날, 그날부터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이자는 당사자가 약정한 게 18%니까 18%를 붙이면 되겠죠. 뭐 약정이자가 없다면 당연히 법정이자를 붙이면 될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사행위 취소 소송의 청구 취지를 외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는 취소한다. 나는 지급하라죠. 가액이니까. 근데 금액이 가항에 들어가는 3억 원, 나항에 들어가는 3억 원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뭐 사실은 저도 다른 경우로 한번 보긴 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연수원 교재에서는 똑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걸로 갑시다. 그래서 이걸 비워 놓으시고 금액을 계산해서 채워만 놓으면 돼요. 자, 해봅시다. 이거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게 방가로 2번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적은 금액이란 말이 보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적은 금액. 그래서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액배상. 여기 지금 수익자나 전득자 이익이 빠져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적은 금액. 이때 그 다음 단락 밑줄만 보시죠. 말소된 것과 말소되지 않은 것 모두 공제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를 공제하시면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만 공제하고요. 그 다음 단락도 있죠. 증감 변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금액.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큰 금액 빼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니까 가압류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이 가압류돼 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것 가지고 가액배상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액배상으로 들어왔다면 공제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순진하게 피보전 채권액부터 계산했지만 우리는 2번 공동담보가액부터 계산한다고요. 공동담보가액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변종 시의 토지의 시가가 아까 6억 2천이었죠? 여기서 빼주는 거죠. 말소된 것과 말소되지 않은 걸 다 빼줍니다. 뭘 빼준다고요?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된 거의 실제 채무액이 얼마였죠? 2억. 그렇죠? 최고액은 2억 5천이었지만 2억 갚고 말소했기 때문에 실제 채무액은 2억 빼주시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말소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빼줍니다. 근데 증감이 있었잖아요. 큰 거 빼줍니다. 그래서 1억 2천에서 1억이 됐지만 1억 2천을 빼주는 거예요. 가압류는요, 안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억 원이 나온답니다. 이걸 놓고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피보전 채권의 원금하고 비교하는 거죠. 피보전 채권의 원금은요. 이미 3억보다 높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바로 3억 원이 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방가로 3번은 혹시나 했어요. 이렇게 원상회복으로 가액 상환할 때 이행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 채권자입니다. 원고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방가로 4번. 이자 붙여야죠. 이자 어떻게 붙이실래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한번 그냥 채권자 취소는요. 뭐 중요도에 비해서 기록에서 은근히 안 나왔기 때문에 뒤통수 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차분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몇 가지 정보들만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누락 안 하시려면 어떤 분들은 채권자 취소다 그러면 시간을 한 15초 정도 써서 찾아야 될 것들을 왼쪽에다가 적어놓고 그렇죠? 연필로 그래서 하나하나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뭐 이제 스타일이니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죠. 뭐 우리 그런 걸 또 적나요? 아마추어 같이 머릿속에 넣으면 되죠. 그렇죠? 자. 어제 우리가 2회 변시를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접었잖아요. 그걸 마무리해야죠. 혹시 어제 드린 프린트는 갖고 오셨겠죠, 설마? 그렇죠? 그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내용은 다 했는데요. 우리가 살짝 밀어놨던 게 그 최종북에 대한 근저당 말소와 관련해서 우리 피담보 채무의 변제 부분을 살짝 밀어놨잖아요. 그걸 한번 봅시다. 날이 추워지면 사람이 좀 원래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날 춥고 이런 데 있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잖아요. 항상 맨날 비 오고 춥고 이러니까.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 좀 우울해지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우울해질 만한 사유가. 이해하죠. 자, 그럼 어쩌겠어요. 금방 좋아지겠죠. 이제 또 1월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해말 가시잖아요. 한 4월까지는. 그렇습니다. 3월까지. 4월은 좀 힘들 거고요. 3월까지. 그렇죠? 4월부터는 좀 힘들어지겠죠. 다 그런 거죠. 자, 우리 최종북 봅시다. 최종북. 제가 화살표, 여기 지금 화살표를 그린 이유는요. 뭐 아시잖아요. 제가 핵심이 되는 청구를 굵은 글씨로 좀 밑줄 긋고 거기 건물 등기, 건물 인도가 핵심인데 해드렸고 그거로부터 가지치기 하는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건물 점유, 건물 근저당 다 지워야 되잖아요. 건물 점유 있으면 회복해야 되고 건물 근저당 있으면 지워야 되겠죠. 다만 이 문제는 제가 각주 1번에도 썼지만 사실은 토지 인도 청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꼬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 인도 청구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보증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내가 토지 소유권자로서 뭘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매수 청구, 건물에 대한 채권자로서 뭔가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점유자한테 그냥 건물 인도 청구하면 돼요. 퇴거 청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토지 인도 청구를 우리가 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수험의 편의상 그냥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조금 꼬이죠. 그런 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다른 수험서에는 토지 인도 청구를 하지 않은 수험서가 훨씬 많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최종북에 대한 건물 근저당을 보시는데요. 거기만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를 받고 싶은데 가만히 봤더니 거기 지금 건물에 근저당이 이제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지워야 되겠죠? 근데 근저당을 지우려고 하면 우리 요건 사실에 따라서 1번, 2번, 마지막 3번 요건 사실 이게 지워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건 뭐냐면 이거잖아요. 원인 무효의 터잡아. 원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설정됐다. 그럼 이건 그냥 지우면 되죠. 말소하면 되는데요.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이 뭐 원인 무효 등기가 아니에요. 건물 등기가. 따라서 이럴 때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다음 지우는 이런 패턴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항상 이게 변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쟁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분야, 일분야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부면 동시행이나 선이행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청구하면 안 돼요. 보증금도 그렇고 요 피담보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라면 상환이행, 피담보 채무, 근저당 지우는 거라면 선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분야, 일분야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항상 나오는 쟁점이 변제 충당이에요. 그렇게 쉽게 안 줍니다. 뭐 갚아야 될 돈은 1억인데 5천만 갚았습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산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변제 충당을 조금 역죠. 그래서 제가 변제 충당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변제 충당은 뭐 사례를 대비한다면 순서를 다 알아야 되겠죠. 뭐 합의도 있어야 되고요. 합의가 없다면 뭐 비용이자 원본 순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충당에서 법정도 다시 네 가지죠.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뭐죠? 변제기 도래 여부. 그 다음에 여기 변제 이익. 그 다음에 여기 변제기의 선후. 변제기도 다 똑같다라고 하면 요 마지막 안분이잖아요. 이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이거죠. 요거와 요겁니다. 요거 두 개가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자부터 턴다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도래해요. 그래서 항상 요거 변제 이익이 어떤 게 맞느냐. 주로 이율. 두 가지를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죠. 쉽게 그렇게 안 줘요. 피담보 채무가 뭐 5천인데 3천 갚았습니다.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고 항상 충당이랑 엮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도요. 두 번 갚습니다. 두 번 갚는데 처음에 변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제하는데 이 날짜가 아마 2011년 2월 22일일 거고요. 요게 2012년 2월 22일일 겁니다. 맞을 거예요. 맞나요? 귀찮아요. 맞겠죠.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1년 차이입니다. 1년 차이. 근데 이제 이건 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변제하죠? 뭐 750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얼마를 뒤에 있죠 참. 그렇죠. 3,750, 2,000 이렇게 변제하네요. 이거 영수증문이 나오거든요. 이때 3,750만 원 변제하고요. 이때 2천만 원을 변제합니다. 그럼 합치면 이제 5,750을 변제하게 되는데 우리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갚는 돈보다 많을 때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억인데 갚는 돈이 1억 5천이다. 무슨 충당이에요. 그냥 다 그냥 줘버리면 끝나죠.
갚아야 될 돈은 1억 5천인데 갚는 돈이 1억일 때 그렇죠? 뭐부터 털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표, 그 3페이지인가요? 있는 것처럼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우리는 항상 이게 항상 먼저 걸리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을 원금과 이자로 그냥 나눠보시면 돼요. 원금은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 이거부터 우리 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때 갚을 때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해서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편하게. 해볼까요? 2011년 2월 22일에 지금 우리 원금이 얼마냐면 5천입니다. 5천. 5천을 빌렸으니까 이게 5천이에요. 이자는 얼마냐? 이자는요, 이게 대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여일부터 바로 이자가 나와요. 언제까지? 당연히 갚는 날까지죠. 2011년 2월 22일까지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율은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 이율이 우리 문제에서 월 4%인가 그랬죠?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자 제한법으로 30% 줄이는 거 아닌가요? 이때는 30%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 30%로 줄입니다. 이게 내년인가요? 내년 2월부터는 또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7년에서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주어질 거예요, 문제. 이때는 이게 30%, 지금 우리 연이 연 30%였고요.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얼마냐면 25%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자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2월인가요? 부터 시작된다는데 24%로 낮아지거든요. 이 시행령이. 그래서 뭐 지금은 25%예요. 2018년 2월은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시험 끝난 이후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25%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때는 2014년까지는 30%였기 때문에 연 30%입니다. 따라서 연 30% 이자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산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이걸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750이 나오나 보네요. 이걸 계산하시면 750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했더니 750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변제 충당 법리에 따라서 3,750으로 뭐부터 턴다고요? 이거부터. 그렇죠? 그럼 얼마 남아요? 3,000. 그걸로 뭐 털죠? 이거 털죠. 그럼 얼마 남죠? 2,000 남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변제할 때는 원금은 일단 2,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자가 또 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2,000이 됐지만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계속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자가 붙죠? 2011년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2월 22일까지 이자가 붙겠죠. 얼마죠? 연 30%. 그렇죠? 요 이자죠. 이 이자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600이 나오네요. 600. 거기 써놨죠? 600. 이걸 계산하니까 600이 나옵니다. 600.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요 돈, 갚는 돈 2,000으로 뭐부터 턴다고요? 이거. 그럼 얼마 남죠? 1,400. 그걸로 못 털 거예요. 이거. 그럼 원금 얼마 되죠? 600. 그래서 600이 남기 때문에 600을 갚아줘야 그걸 지급받은 다음에 저당을 지어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600. 근데 이 문제는 덜 꼬은 거죠. 우리 조금 더 꼰다면 원금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다 털고 원금이 5천과 뭐 예를 들면 4천 두 개가 있을 때 둘 중에 뭐부터 털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뭘 본다고요? 요거. 변제 이익 본다고요. 이자는 다 털었으니까. 그래서 변제 충당을 뭐 이렇게 뭐 몇 단계로 썼지만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뭐 합의가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항상 이자부터 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자를 다 털기에도 부족한 경우는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자는 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자부터 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돈이 남죠? 그걸로 원금을 털어야 되는데 털어야 될 원금이 한 두세 개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어떤 원금부터 털 거냐 이거. 변제 이익. 그렇죠? 그래서 이율이 높은 거. 무슨 뭐 담보가 있는 거 이런 것부터 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600이 남으니까요. 600만 원 지급할 테니까 지급받은 다음에 지워라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변제 충당 문제 뭐 어렵잖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 항상 이자. 근데 이걸 알려면 이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대여금이기 때문에 대여일부터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여일부터. 그래서 이자 털고 남은 돈으로 원금 털고 그럼 이게 원금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이걸로 이자 털고 나머지 이거 털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뭐부터 털죠? 요게 1번. 이거 다시. 그럼 요걸 이렇게 지워서 다시 해볼까요? 뭐부터 하죠? 이거부터 1번 털고요. 그다음에 이거 털어요. 그다음에 뭐 털죠? 이거 털죠? 그럼 이제 이게 남죠? 그럼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수 안 하시려면 이거 뭐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또 산수 약하잖아요. 실전에서 지금 해도 틀리는데
그렇죠? 실전에서 째깍째깍째깍 이러면 이제 긴장하니까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써 있어요. 이렇게 원금 이자. 비용은요 경매 빼고는 안 나와요. 이제 또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털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변제 충당 표를 그렇게 한번 드려봤고요. 뭐 이렇게 실제로는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자는 꼭 한번 적어 놓으시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 2회 시험 문제를 구경은 해야 되겠죠? 77페이지 가시면 2회 시험 문제가 나오죠? 한번 빨리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자, 79페이지 가시면 작성 요령이 나오고요. 이제 이자제한법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자제한법이 2007년부터 시행하는 거 지금 30%, A는 30%예요. 지금은 2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회변 씨 상담일지만 몇 번 읽었죠? 하여튼 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른 분들이 딴 것도 할 게 많겠지만 우리가 기록을 공부한다는 건 당연히 이제 암기할 건 암기하는 거고요. 기록에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비슷한 거 나와라 이러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 쌓아가지고 응용해서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응용을 뭐 얼마나 할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게 나와라 이러면서 보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서 언급된 쟁점들이나 판례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그 비슷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빨리 볼 수 있다니까요. 사실관계 외우는 거 뭐 어렵나요? 23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23개 사실관계. 그렇죠? 여러분들 어차피 내년에 변호사 되시면 뭐 사건 몇 개 하실래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지고 있는 사건이 뭐 50개다. 그 50개 사실관계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 오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뭐였죠? 이러면 그럼 그거 환불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환불은 없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외워야죠. 사실관계 외워두세요. 외워도. 자, 이 사실관계는 뭐였어요? 보세요. 상담 내용. 김갑동의 을서에다가 서초고 땅 하나 임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을서가 건물 짓죠? 그럼 장사하죠? 근데 임대차 기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을서가 돌려달라고 하죠. 그걸 소송으로 냈잖아요. 철거인도. 이겼죠.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이 땅을 송무중한테 팔았죠. 그래서 송무중이 집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을서가 그렇죠? 건매청 행사하면서 이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고요. 2번 보시면 을서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해주지 않으니까 김갑동이 소송 제기합니다. 철거 소송 제기해서 이겨요. 뒤에 나오지만. 근데 임대료를 12년 6월 22일까지는 모두 지급했대요. 이건 이제 중요하거든요. 임대차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종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까지 내야 될 돈을 우리가 연체 차임 안 냈으면 차임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분이 언제까지 돈을 냈는지는 되게 중요한데 2012년 6월 22일이라는 게 임대차 기한이 종료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체 차임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 냈어요. 3번 김갑동이 아까 그 소송에서 확정됐죠. 그리고 밑에 줄에 김갑동이 토지를 송무중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우리 송무중은 임대인 지위 승계가 문제가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약정이 나오죠 밑에. 임대보증금권한 채무 인수하고 승낙하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 토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깽뚱맞은 좀 다른 게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좀 불편하죠. 그렇죠? 우리는 쭉 하나의 흐름으로 가서 결론을 내면 좋은데 이게 오해 변시 빼고는 뭔가 이렇게 중간에 딴 얘기들을 섞거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자, 송무중은 문영수에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대여해 줬어요. 이자는 원금 받을 때 같이 받기로 했으니까 일단 한꺼번에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을서가 연대보증을 하잖아요. 그죠? 연대보증. 여러분들 연대보증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대보증을 했다는 것은 그 보증인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최상근이라는 사람인데 문영수가 담보조로 약소거음을 발행해 주죠. 그렇죠? 뭐 스쳐가는 거 있어야 되는데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아직도 못 받았는데 송무중이 다음 페이지에 그렇죠? 문영수 주채무자에 대해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거죠.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두 줄. 뭐가 중요하죠? 첫 번째, 송무중 채권자가 누구에 대해서 문영수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잖아요. 문영수에 대해서. 문영수는 누구예요? 주채무자. 지금 보증인 을서에 대해서 소제기한 게 아니에요. 주채무자에 대해서 소제기했고요. 그 다음 대여금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죠. 어음금의 지급을 구했잖아요. 어음금.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소멸시효의 결론이 나와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어음금 청구하면요.
어음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원인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음금, 원인 채무. 또 하나, 주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을 시키면 보증인에게는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효 중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번. 송무중이 이제 집행에 가려고 했어요. 집행 당시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갔는데 박병남이 갑자기 가니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병남을 내쫓아야 될 것 같은데 박병남 말로는 자기도 무슨 약정을 하고 있대요. 뭐 알아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제 5번인데요. 이 을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노영호가 건매청 행사하잖아요. 이 건매청을 행사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청구를 변경해야 되겠지만 건매청을 행사하는 순간 철거, 인도 이런 건 빠지고요.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와 건물 인도를 구하는 쪽으로 청구가 바뀌게 돼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철거와 인도를 고집하면 우리 법원은 바꿔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성명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싫은데요. 이러면 기각됩니다. 기각. 자, 근데 이제 다만 이분이 건매청 행사하는 건 본인 자유인데 매매대금 3억 원 이건 이제 본인 생각이에요. 우리 건매청 행사에서의 매매대금은요 매수청권 행사 당시의 시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6항. 이 건물 지금 내가 이제 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복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지워야 될 텐데 보니까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설정한 거고 7항에 변제조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갚았죠? 아까 3,750과 2,000을 갚았잖아요. 그런데 말소해주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항부터 우리가 7항까지 읽으면 아까 했던 쟁점들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토지인도 부분은 원래 하면 안 되고요. 기판력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기록에는 집어넣어 놨죠. 저 표에는. 그걸 빼면 남는 게 뭐 있었죠? 건물 등기, 건물 인도. 그다음에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그냥 갖고 와라. 건물 인도 청구해야 되고요. 그렇죠? 불법이니까. 그다음에 건물에 설정된 최종복의 근저당 등기 말소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쟁점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의뢰인의 희망사항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서초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하고 대진도. 그렇죠? 이 사람은 처음에 토지 소유자였는데 왜 갑자기 건물에 관하여 이런 얘기를 할까? 건매청 때문에 그런 거죠. 토지 임대료도 받으면 되고 보증금도 받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당사자가 주고받은 서면. 그건 항상 습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갑시다. 좀 불편해도 107쪽에 가면 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갑시다. 우리 좀 불편해도. 상담일지를 읽고요. 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담일지 읽고 당사자가 주고받은 서면, 내용증명, 답변서, 통고장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일지를 읽고 그다음에 나머지 쩌리들을 읽고 시간이 없으면 뭐 쩌리는 뭐 일단 쓰시고 근데 이 데드라인은 정해야 돼요. 우리 시험 시간 3시간이니까 1시간 10분이 넘어가면 일단 펜을 들어야 돼요. 우리 메모장을 낼 수는 없어요. 1시간 10분이 들어가면 일단은 쓰면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짧게 쓰고 뭘 더 보더라도 일단 써야 됩니다. 후회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구 취지 하나도 못 쓴 사람도 있었다고. 청구 취지 그냥 백지로 냈다니까요. 백지로. 청구 취지를. 청구 취지 배점 되게 큰 거 아시죠?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백지로 냈어요. 근데 제가 그 함정을 말씀드렸죠? 붙었다고? 붙었어요. 근데 제가 더 함정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라니까요.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건 옛날에나 그랬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100% 떨어집니다. 100%. 지금 그런 말씀, 제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이제부터 안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뭐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해서 그럼 어딘가에 붙는다는 거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땅에 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붙는다는 말을 씁시다. 이제부터는 말이 시가 되니까요. 계속 뭐든지 하여튼 붙는 거예요. 이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붙습니다. 자, 보시면 통고장 107쪽. 보시면 이게 통고장을 보실 때 당사자가 주고받은 서면을 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시지 말고요. 발신인부터 보라니까요. 발신인. 왜? 걔의 주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내는 애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발신인이 송무중. 우리 원고의 주장이 담겨 있어요. 원고의 주장이 뭘까요? 뭐 1항, 2항은 뻔한 얘기고요. 3항 가시니까. 그렇죠? 다 갚은 거 아니냐 지금. 지워달라. 5천만 원인데 모두 변제했으니까 4항 근저당 말소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겠죠. 물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페이지에 최종복이 이제 답변하잖아요. 발신인이 최종복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이게 이제 항변이 있겠죠.
보면 뭐 1항, 2항, 3항이야 그 경위에 관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보시고 4항이 중요하죠. 을서가 3,750 지급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2,000 지급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이 없다.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뭔가 더 남았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아까 계산해 보니까 600이 남았죠. 5항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생각 없다. 그러니까 더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줄 당초 약속한 대로 4% 이자 받지 않으면 지워줄 수 없다. 이건 이제 잘못됩니다. 4%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연 4%는 받을 수가 있지만 월 4%는요 지금도 못 받고 이때도 못 받습니다. 30%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강행 규정이니까. 자, 6항.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건물은 네 게 아니지 않느냐? 을서의 건물인데 왜 네가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게 뭐죠? 채권자 대위. 그렇죠? 네가 그러냐?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 최종북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가 물권자냐? 아니 그건 아니다. 그럼 네가 나랑 뭐 계약했냐? 그것도 아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러냐? 채권자 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대위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채권자 대위는 채권자 대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들어가면 찾기 힘들어요.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직접 청구할 수 없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남자가 뭐냐 이렇게 하면 직접 설명하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여자가 아닌 분 이러면 설명하기 좀 쉬워요. 이것도 똑같이 채권자 대위도요. 우리 기록을 볼 때 채권자 대위를 바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권자 인지를 보세요. 만약에 물권자 내가 물권자라면 당연히 이건 못하죠. 다이렉트로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그 사람과 피고와 계약 관계가 있나 이거 보세요. 이것도 없죠. 그럼 계약 관계도 없고 물권자도 아니죠.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물권도 없고 채권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린 기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만 피보전, 피대위만 찾자고요. 딴 건 찾지 않아도 돼요. 권리불행사 당연히 안 하고 있을 거고요. 무자력은요. 그 양수금 판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에서 피보전이 뭐고 피대위가 뭔지. 근데 피보전은 대부분 쉽게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피대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쟁점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A, B, C 이렇게 나가려면 우리의 원고잖아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이렇게 해서 얘가 피고잖아요. 그렇지만 채권자 대위 소송은요. 소송 담당 요걸 행사하는 거거든요. 피대위 권리. 소송 담당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원고가 아니라 사실상 얘가 원고죠. 사실상의 원고는 B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상의 원고고 여러분들 답안지의 원고는 A라고 쓰셔야 되고 머릿속에서는 얘네들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얘한테 행사하는 겁니다. 답안지에는 그렇다고 B를 원고라고 쓰시면 안 돼요. 채권자 대위 소송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항 무슨 근거로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냐? 채권자 대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송무중, 그죠? 송무중이 을서한테 또 뭔가 보내잖아요. 아까는 저 송무중이 최정북한테 보냈고 송무중이 을서한테 뭘 보내느냐? 사망이 있네요. 사망. 문영수를 상대로 어음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어음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5항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차질 없이 변제해 달라.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멸시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을서가 답변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그래도 쓰기 좀 편하게 돼 있네요.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뭐 보내면 답하고 보내면 답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좀 배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연수원 기록에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안 주고 섞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날짜대로 그렇죠? 보내고 답하고 보내고 답하고 그걸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건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아까 돈 갚아라 보증 쓴 거 그러니까 2항 그 110페이지 2항 두 번째 줄 7년 전에 한 걸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거 소멸시효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효 혹시 모를까봐 3항에 다시 한번 상사채무 소멸시효 이렇게 힌트 주죠. 그럼 여러분들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단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4항 또한 그렇죠? 이 보증계약은 이사회의 결의도 받지 않고 한 거다. 전단적 대표행위 쟁점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상법에 나올 만한 쟁점만 좀 설명드렸잖아요. 상법에 나올 만한 쟁점만 설명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뭐 이미 뭐예요? 전단적 대표행위라든가 우리 주주대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왔어요. 그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쭉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발신인이 송무중이겠죠. 송무중이 을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이게 저 을서가 소멸시효 얘기를 좀 하고 전단적 대표행위 항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겠죠.
소멸시효는 뭐 2항에 좀 대충 나와 있고요. 예, 좀 유감스럽다 뭐 이런 거고요. 사망. 예, 이사회결이 받지 않고 연대 보증한 거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나오죠. 예, 전단적 대표행위에서 알거나 알 수 없었다 이런 사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지요. 제가 이 기록에서는요 34페이지에 가서 되게 특이한 거 한번 기억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이 당사자, 그러니까 발신인이 보낸 서면에는요 발신인의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감인데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당사자가 보내는 서면에는요 우리 기록이기 때문에 원고 아니면 피고잖아요. 당사자는 원고 아니면 피고입니다. 근데 이 당사자가 보낸 서면 중에 발신인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원고가 발신인이라면 우리가 여기 원고의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입장에서 구하는 청구 원인이 들어있을 거고요. 피고가 발신인이라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항변 같은 게 담겨 있겠죠. 물론 그 이후에 보낸 서면 날짜상 그렇다면 여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재항변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 더 한다면 여기 뭐 재재항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보통 이 피고가 보낸 피고가 발신인인 이런 서면들에는 이유 있는 것도 있고 이유 없는 것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것은 아예 청구하면 안 되고요. 이유 없는 것은 반드시 언급해주고 배척해야죠. 그 배척 유형은 3가지 말씀드렸죠? 보통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원고가 발신인인 서면에 담겨 있는 주장에는요, 뭐 딱히 이런 게 별로 없어요. X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은 특이하게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에도 잘못된 게 있었죠.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대부분 우리가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에 있는 것들은 그냥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거기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검토해서 날리고 이게 이제 우리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거지만 잘못된 게 들어있었어요. 그게 어딨냐면 112페이지에 가시면 귀사의 대표이사가 서초동 건물 현장에서 건매청 운운했지만 그거는 김갑동에게 할 말이지 나에게 할 말은 아니다. 이건 이제 틀렸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할 수도 있죠. 임대인주의를 승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맞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함정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상담일지를 다시 읽고 나머지 기록들을 본 다음에 쓰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상담일지 읽고 이렇게 주고받은 서면 읽고 일단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기준 시점은 본인이 쓰는 속도에 따라서 정하시는데요. 늦어도 1시간 10분은 돼야 될걸요. 그게 더 늦어지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잘 안 써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보죠.